때는 2009년 5월 22일 오전 8시 40분경 화순의 작은 마을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은데 빨리 도와주세요. 어떻게 된 상황인 건가요? 신고자는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드님이었고요.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도 안 되고 마을에서도 안 보인다는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걱정돼서 집을 찾았다가 현장을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보인 지 꽤 됐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을 경로당을 관리하던 분이라 매일 아침 경로당 문을 직접 여셨는데 신고 전날 말도 없이 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적이 없어서 마을 분들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평소 열려있던 대문도 굳게 잠겨있고 기척도 없는 데다 연락도 받질 않아 먼데 사는 아들한테까지 연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아침부터 네. 보이시지 않았던 거고. 신고 이틀 전만 해도 어머니를 보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신고 이틀 전 저녁쯤 아드님이랑 통화도 했고요. 밤 8시경 이웃분하고 동네 산책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아드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뭔가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집이 이상했다. 아까 전에 근데 마을 주민분들 말로는 늘 열려있던 대문이 굳게 잠겨있다. 그렇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대문을 열지 못해서 안 쓰던 쪽문을 불수다시피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엔 현관문에 창문까지도 다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외지인이 거의 없는 작은 마을이라 어머님이 평소 이렇게까지 문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는데 말이죠. 거실 쪽 창문이 하나 열려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보이지 않고 또 방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안방과 작은 방 두 개 문까지 모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 방문까지 다 잠겨요? 그러면 어머니는 잠긴 안방에서 발견이 되신 건가요? 침대 아래에 미동 없이 누운 채로 발견되셨는데 얼굴에 이불 하나가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불을 들쳐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아 바로 신고했던 상황이었고요. 경황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밤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에 벌어진 일로 추정됐습니다. 형사님들은 신고자인 아드님에게 현장을 절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신신당부한 후 곧장 출동했는데요. 어머님이 계신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나체 상태인 겁니다. 아니 아무리 집이라고 해도 생활하면서 속옷까지 다 벗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범인이 벗기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범죄의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아드님이 신고할 때는 왜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신고를 한 걸까요? 사망하신 분이 60대 중반이었거든요. 아드님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성범죄를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집안 곳곳을 뒤진 물색 흔적도 있어서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했던 겁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참, 하긴 누가 인적이 드문 시골까지 가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겠어요.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럼 대체 목적이 뭐였던 걸까요? 어머니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얼굴에 덮인 이불을 들춰본 형사님들은 어머니 얼굴에 남은 상흔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왜요? 그 얼굴에 상흔이 또 심했나? 공격 흔적? 얼굴 전체가 퉁퉁 붓고 멍이 가득해서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고요. 어머. 뒤통수에도 심각한 부종이 있더라고요. 시신 옆에 혈흔이 묻은 리모컨 하나가 떨어져 있던 걸로 봐서 정황상 리모컨과 주먹을 이용해 안면부와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리모컨으로 가격한 것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른 상처는 없었나요? 자창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사인이
비구 폐쇄성 질식사더라고요. 아마도 사망자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후 얼굴을 뭔가로 눌러 질식시킨 것으로 추정됐고요. 아, 사망자의 몸에서 남성의 타액과 음부 쪽에 끈적한 로션 성분이 검출된 걸로 봐서 아마 성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을 뒤진 건 그냥 위장 같은데 집에 없어진 게 있긴 있었나요? 장롱과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사망자 가방까지 샅샅이 뒤졌더라고요. 서랍에 있던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가 이틀 전 45만 원을 인출했는데 현금은 모두 사라지고 은행 봉투만 남아 있었고요. 어머니가 평소 고추 모종을 팔아 번 돈과 500원짜리 동전을 서랍에 같이 모아두셨다고 했는데 그 돈까지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서랍까지 잘 알 정도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집을 좀 드나든 이 집의 구조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시신이 일단 안방에 발견된 것도 그렇고 리모컨으로 폭행했다는 걸 보면은 같이 TV를 보다가 어떤 싸움이 나지 않았나. 그러면 혹시 사망하신 분이 가까이 만나던 분이 있었는지. 주변에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쭉 홀로 사셨더라고요. 마을이 워낙 작아서 집에 자주 드나드는 남자가 있었으면 다 알았을 텐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한을 지고 살 만한 분도 전혀 아니었고요. 아,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으며 누가 이런 건지. 그러게요. 일단 형사님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현장 감식이 시작되자 수사팀은 더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감식을 하다가 뭐가 더 나왔나 보다. 그쵸? 뭐도 있었나 본데요? 네. 감식 결과 장갑흔이 남았는데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범행 전부터 장갑을 끼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범행 후에 혈흔 묻은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고 간 것까지 확인된 겁니다. 도주해도 모자랄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고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간 걸 보면 분명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간을 꽤 쓴 것 같은데 정작 피해자 몸에 본인의 DNA를 떡하니 남기고 간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딱히 덮으려던 시도도 없었고요. 참. 아니, 제일 중요한 DNA부터 지워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 피해자 혈흔이 묻은 이불을 세탁기에 돌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네. 몸에 남은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다른 흔적이라도 다 지워야겠다. 다른 거라도 네, 그런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혈흔이 묻은 수건이 있었는데 현장에선 당연히 피해자 혈흔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감식 결과 피해자 몸에 있던 타액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어머. 아마도 범행 중에 범인도 어딘가 피가 났는지 자기 혈흔을 수건에 닦고는 그대로 두고 간 걸로 보였어요. 분명 범행을 계획하고 온 건 맞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어디까지 계획적으로 행동한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아니, 세탁기도 돌렸다면서 본인 피 묻은 수건은 또 버젓이 두고 갔어요? 뭔가 얕대가 안 맞는 걸로 봐서는 초범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맞아요. 강도 폭행, 성폭행 뭐 이런 여러 가지 범행이 다 얽혀 있잖아요. 순서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게 무선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범인이 남기고 가는 것이 지금 DNA잖아요.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이 범인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NA가 나를 특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범죄자들이 다 학습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장에 범인이 남긴 다른 흔적들은 없었나요? 집안에 족적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드나들었는지 창문 틀에도 먼지 족적이 있었고요.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는 게 면식범일 가능성은 적어서 비면식범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사님들은 일단 수사 경험이 있는 파출소 직원들까지 동원해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남성들의 구강세포를 채취하기로 합니다.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는 물론 20, 30대 또한 배제하지 않고 집 근처에 사는 이웃부터 군부대의 군인들, 공사 현장의 인부,
또 우범자 및 동일 수법 전과자까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채취했습니다. 나중에 그 인원을 합쳐보니까 1,600여 명 가까이 됐고요. 지금부터 사망한 피해자를 유씨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마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요. 형사님들 귀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상한 소문이요? 무슨 소문일까요? 유씨 시동생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시동생이면은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왜요? 유씨 장례식에 시동생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동생이 별다른 직업 없이 평생 유씨 부부에게 신세를 지고 살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유씨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각별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얼굴도 안 보인다면서 이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사정이 생겨서 못 온 건 아닐까요? 근데 이 시동생이 갑자기 종적을 감췄더라고요. 에? 시동생이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유씨의 장례식이 열리는 시점에 광주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텐 목포 어느 공사 현장에 일자리가 생겼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광주를 떠난 후부터는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일단 시동생 휴대폰의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지인들의 말대로 정말 목포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목포의 공사 현장을 모두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시동생을 실제로 목포에서 찾았나요? 찾습니다. 목포의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동생을 형사님들이 찾아낸 겁니다. 갑자기 목포는 왜 왔는지, 형수 장례식장에 왜 안 갔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맹세코 자긴 일자리가 생겨 목포에 온 게 맞다는 겁니다. 형수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장례식에 하루 가면 겨우 생긴 일이 끊길 것 같아 도리가 아닌 건 알지만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친척들이 왜 자꾸 안 오냐고 전화 연락이 오다 보니까 전화기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세포를 채취하겠다고 했더니 순순히 그것도 응하더라고요. 곧바로 시동생의 구강세포도 국과수에 넘겼습니다. 순순히 응했다. 이러면 또 이거 알 수가 없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며칠 뒤 국과수에서 수사팀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 진짜 시동생이 맞는 거예요? 시동생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용의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 그게 누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8년 인천의 한 미용실에서 절도를 저지른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놈일까요? 그러면 인적사항이 특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이 절도범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안 잡혔어요? 참 이제 답답하네. 근데 잡혀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잡혔는데 DNA를 어떻게 그걸 비교해서 대조해서 그 사람인지 알았죠? 패턴이 비슷했던 게 범인이 이 미용실에도 DNA만 남기고 갔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밥을 먹고는 숟가락을 그대로 두고 간 겁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어 범인은 못 잡았는데 DNA만 일단 확보해둔 상태였던 거죠. 아, 절도하러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진짜 기가 막힌다. 아까 권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DNA를 남길 수도 있다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먹고 피도 닦아서 그냥 수건을 버리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나이가 아주 많다든지 또는 수감 생활을 오래 한 경우에 DNA가 나왔다고 하면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자도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동떨어진 생활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인천의 그 절도범과 동일인 것까지 하긴 했는데 이게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지금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혹시 인천에 살았던 인물이었을까요?
이때부터 형사님들은 마을 인근에 인천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아, 있긴 있었네요. 60세의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정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씨라는 사람이 원래 인천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약 1년 전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있던 화순에 머무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탐문을 해보니까 정씨가 마을에 온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일들? 뭔데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에 자꾸 도둑이 들고 길에서 노인들 가방을 훔쳐가는 날치기 사건이 많아진 겁니다. 좀 수상해서 전과를 확인해 봤더니 절도 전과가 10범이었습니다. 게다가 교도소에서만 총 24년을 복역했더라고요. 1973년부터 강절도 행각을 벌여 반평생을 교도소에 들락날락했던 겁니다. 화순 사건 발생 6일 전에도 절도 미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아, 그럼 정 씨는 계속 화순에 있었나요? 왜냐면 수사가 시작된 거를 분명히 또 알았을 텐데 본인이 그걸 알게 되거나 낌새가 느끼면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화순에 있었습니다. 부강세포를 채취하러 저희 직원이 방문도 했었는데 채취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긴 인천 사람이고 가끔 어머니를 뵈러 여기 오는 것뿐인데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가라고 대뜸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일단 정씨 DNA를 확보해서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거부하면 이걸 어떻게 하죠? 형사님들은요, 이미 정씨 DNA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요? 아까 거부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채취를 거부하는 게 좀 이상해서 저희 직원이 같이 담배를 피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정 씨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꼬깃꼬깃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버리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좀 지켜봤더니 정 씨가 그제서야 담배꽁초를 장독대 사이에 던져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바로 수거에 국과수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나요? 인천 사건 그리고 화순 사건 현장에 남았던 DNA와 정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정 씨의 위치를 파악해 검거하러 달려갔습니다. 맞네. 맞았는데. 범인이네, 범인. 정씨는 어디에 있었어요? 정 씨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는데요. 황당한 건 말이죠. 이 순간에도 정 씨는 절도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이었다고. 뭔가 당시 반응이 어땠나요? 뭐 범행을 바로 인정하고 그냥 승승 자백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더라고요. 유전자 결과를 보여주면서 증거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얕은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죠. 정 씨를 검거할 당시 절도 범행을 같이 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이 공범이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겁니다. 공범이 또 있었어요? 2인 1조로 정 씨랑 집을 털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정 씨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하니까 공범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나흘에 살인사건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걸 보고 정 씨가 굉장히 투덜거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도 얼마 못 훔쳤는데 사람을 죽였어라는 식의 얘기를 흘리듯이 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네. 근데 왜 아니라고 잡아떼고 모르는 척을 하는 거야, 진짜. 형사님들이 공범의 증언까지 들이밀자 내내 인정하지 않던 정 씨의 태도가 바뀌는데요. 또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유 씨와 반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일인 20일 오후 9시경에 유 씨 집에 찾아갔는데 집에서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나왔다가 1시간 뒤에 다시 찾아가 따져 물었는데 유 씨가 자긴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유 씨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그러다 싸움이 벌어져 폭행까지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숨을 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강도 사건으로 위장을 하고 집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황당했던 건 진술을 하면서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울먹이면서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조사해보니 유 씨와 정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이 몰라. 통화를 한 적도 없었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연락처도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어. 아니 이렇게 금방 들통나고 그 조사하면 바로 나올 거를. 말도 안 되는 게 얼굴에 안면 폭행이 되게 심화해서 눈도 부어서 안 보일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뒤통수에 부종이 있는 거는 뒷머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격의 방식이 몇 대 때려서 쓰러지고 이런 우발적 상해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인간만도 못해. 씨. 진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 씨는 조사 내내 유 씨와 연인 관계임을 주장했고요. 재판에 가서도 계속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진짜 그냥 생떼 아니야 생떼? 생떼지. 이거는 뭐 자백을 하진 않았으니까 정 씨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범행의 동기를 들을 수는 없었던 거네요. 네, 그 조사해 보니까 정 씨가 이혼 후 동호회 활동을 하며 외롭다는 소리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범행 당일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게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이 범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네.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들이 정 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형사들이 진술을 하라고 자신을 폭행했고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강요한 진술을 그대로 말한 거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사 팀원들과 당시 수사팀장님이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런 일은 처음 아니에요? 형사님들이 고소를 당해.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생떼가 생각보다 많이 심하네.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는 뭐 기색은 뭐 기다리면 안 돼. 너무 상식을 벗어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사님들을 고소를 하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부러 워낙 지금 아까 우리 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울면서 연기를 하거나 이러면 네. 이 사실 확인을 해보려는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들을 잘 속이는 이런 타입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때는 2012년 2월 9일 밤 11시경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거기 경찰서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목에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은데 빨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자녀분이 신고를 하신 상황인 건가요? 네, 신고자는 돌아가신 분의 아들 부부였습니다. 시골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가 전날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왔다가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는 걸 보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안방 한가운데서 천장을 보며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사망해 계셨고요. 시신 목 주변으로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왔는데 자세히 보니 칼에 찔려 생긴 자창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시신이 굳고 혈흔이 말라있는 걸 봐선 사망한 지 하루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고요. 사인은 역시나 그 목의 자창 때문인가요? 네, 나중에 확인된 부검 결과 목 부위에서 확인된 자창만 총 17개였고요. 사인도 경부자창에 의한 실혈사였습니다.
방어흔도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칼에 베인 상처가 전부였고요. 뭔가 강한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요, 계획 범죄라고 하기엔 현장에 남은 흔적들이 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방 옆 작은 방 바닥에서 30cm가량의 부엌칼이 발견됐는데 칼날은 깨끗한데 자루에 핏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피해자 집에서 쓰던 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머리맡에 휴대폰 충전선 하나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시신에서 일혈점이 발견되고 부검 결과에서도 설골이 골절된 게 나온 걸로 봐선 목을 조를 때 쓰인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정황상 충전기로 목을 조르다가 줄이 끊어지자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설골이면 어디예요? 설골? 목 안에 있는 혀와 연결된 뼈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조를 때 잘 부러져요. 이거들이 있어요. 엄청 심하게 졸랐다는 얘기네. 그러네요. 아까 전에 집이 아수라장 얼마나 어질러져 있었던 거예요? 모든 방 안의 장롱과 서랍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요. 시신 주변으로도 잡다한 물건이 전부 쏟아져 있었습니다. 밥상까지 엎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또 수사팀을 고민에 빠뜨렸던 건 이 물색 흔적이 단순한 유장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운데. 진짜 없어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자주 쓰던 통장 2개가 안 보인다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늘 하고 계셨던 금목걸이도 사라졌다고 했고요. 그럼 혹시 현장에 발견된 다른 단서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 혈흔 족적이 나온 건데요. 근데 당시 형사 생활 16년 차였던 형사님도 난생 처음 보는 특이한 형태의 족적이었다고 합니다. 에? 저게 왜 족적이에요? 저게 족적이 맞습니까? 저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전혀. 과수팀에서 감식을 해보니까 저게 양말은이었습니다. 혈흔을 확대해보니 양말 고유의 섬유 모양이 관찰된 겁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족흔적이라고 하면 신발 문양이 찍힌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맨발 자국도 있고 양말 자국도 있고 발에 의해서 발견된 건 전부 다 족적으로 증거로 수집을 하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정말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발바닥의 끝에 있는 피의 자국이라고 보기에는 모양이 너무 맞질 않아요. 발이 어떻게 저렇게 찍힐 수가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직접 발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추정을 해보니까 왼발이 바깥쪽으로 굽은 상태에서 옆면으로 찍힌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진짜 특이하네요. 근데 족적이 왜 저렇게 나왔지? 왜 저렇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살현장이 끝나고 나서 일부러 저렇게 좀 걸어다닌 건가? 일부러 그랬다기엔 곳곳에 이제 찍힌 모양과 형태가 균일했거든요. 그래서 왼발에 장애를 가졌거나 다친 사람이 아닐까 추정됐습니다. 다른 모양의 혈흔 족적 하나가 더 발견돼서 범인이 2인조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침입 흔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는데 잠금 장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현관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면식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피해자 주변에 그런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이 있었나요? 형사님들은 일단 마을 주민들부터 탐문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원한이나 채무 관계까지 의심 가는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골 어르신인데 뭐 이렇게 원한 질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왼발이 불편한 사람은요? 마을 주민 중에는 왼발이 불편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동종수법 전과자까지 확인해봤지만 역시 의심이 가는 사람은 없었고요. 신고가 들어오기 전날 마을 주민분 중 피해자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선 이분이 피해자를 본 마지막 목격자이기도 했고요. 그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그분이 특별하게 좀 기억하는 게 있을까요? 이날 피해자분이 약속이 있다거나 누굴 만난다는 얘기는 딱히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 중에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수라고 피해자 친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종종 피해자 집에 찾아오던 사람이라 자기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날 곧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손님이 왔길래 본인은 식사를 마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고요. 피해자 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어머니의 30년 지기 절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매일 통화를 할 정도로 친하고 아들끼리도 비슷한 또래라 서로의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고요. 어머니도 종수를 거의 자식처럼 대해줘서 그 전에도 종종 인사차 집에 들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종수라는 사람이 왼발이 불편한 사람은 아니죠? 발이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종수 씨 커플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종수라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피해자와 절친이라고 했던 종수 씨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역시나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도 통화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매일 통화하던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피해자와 통화를 한 거는 몇 시였나요? 낮 1시 42분경 피해자 집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 아들 종수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모네 집에 와 있다면서요. 근데 그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길게 통화를 못했고 약 30분이 지나서 2시 15분쯤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땐 피해자가 받았다는 겁니다. 종수가 좀 전에 밥을 먹고 나갔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 오후 4시쯤 아까 깜빡한 말이 생각나서 종수 씨 어머니가 다시 피해자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요. 형사님들은 종수 씨를 만나기 위해 거주지인 아파트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또 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이 관리비와 전기료, 가스비 모두 몇 달 연체돼서 다 끊긴 상태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그러면 종수 씨 여자친구는요? 뭐 같이 연락이 안 된 건가요? 종수 씨와 같이 왔다던 여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종수 씨 어머니조차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종수라는 사람의 전과 조회를 해봤더니 특수강도에 강간치상까지 전과 8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종수 커플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CCTV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결정적인 장면? 뭐가 발견됐을까요? 피해자 집에 갔던 날 저녁 6시쯤 아파트에 귀가할 때 찍힌 모습을 보니 여자가 살짝 왼발을 절뚝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을 박종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부터 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이날 박종수 커플의 이동 동선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수상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차가 없고 주로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승하차 시간이 파악되면 피해자 집에 얼마나 머물렀을지 파악이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박종수의 사진을 가지고 두 사람이 탄 버스를 수소문했는데 커플을 또렷이 기억하는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그 커플이 피해자가 살던 마을에서 내리면서 이날 막차가 몇 시까지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그때 마을 이름을 바뀐 행정구역명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마을 이름으로 불러서 반가운 마음에 몇 마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다고 했고요. 근데 아까 전에 귀가할 때 찍힌 CCTV가 네. 오후 6시경이었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 막차를 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시간도 파악이 된 건가요? 블랙박스로 확인해보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탄 시각은 오후 3시 40분으로 확인됐고요. 피해자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불과 도보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3시 40분이요? 방금 밥 먹고 나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 박종수 어머니와 통화한 게 약 2시 15분경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나갔다는 얘긴데 3시 40분 버스를 탔다? 그런데 이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2시 15분 이후에 버스를 탈 때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어쨌든 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버스 내부 CCTV로 확인된 두 사람의 모습만 봐도 분명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처음 둘이 버스를 탔을 땐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집에 갈 때는 떨어져 앉더니 박종수는 손을 비비면서 초조해하는 표정이었고 여자는 이동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침울한 표정으로 창밖만 봤고요. 그치, 그런 일을 버리고 사이좋게 웃으면서 올 수는 없겠죠. 불쑥 찾아와도 따뜻한 밥까지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스하고 전기 끊겨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 두 사람은 어딜 간 걸까요, 지금?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간 건가요? 네, 돌아와서 그날은 집에 있었고 다음 날 오전 8시쯤 다시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행적을 알 수는 없었고요. 근데 집에서 나갈 때 박종수 손에 비닐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닐봉투. 이거 분명 범행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뭐 완벽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님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확실한 증거부터 잡아놓기로 한 건데요. 이제껏 나온 정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박종수의 집을 수색하기로 한 겁니다. 피해자의 상황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피가 얼마나 튀었겠냐고요. 그렇게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간 형사님들은 가장 먼저 현관 바닥에 루미넬부터 뿌렸다고 하는데요. 문 열자마자 현관 바닥에? 바닥에요? 아까 현장에 피 묻은 양말은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발을 씻고 갔던 것 같진 않고 바로 신발을 신은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대로 집 안에 들어갔다면 혈흔이 무조건 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루미놀을 뿌려본 겁니다. 어머. 그렇죠. 그 루미놀 반응도 그 족적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 빛이 반짝반짝 하던가요? 혈흔 반응이 나왔고요. 집안을 수색해보니 피해자 집에 방문했을 때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 일부가 있었는데 세탁이 된 상태였지만 거기서도 루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짜 나왔네. 증거가 나왔어. 나왔구나. 그 와중에 세탁하면 지워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형사님들이 아파트에서 반경을 넓혀 수색한 결과 인근 과수원에서 비닐봉투를 찾아냈는데요. 우와. 찾았어? 그 안에서 핏자국이 남은 청바지와 양말이 나옵니다. 연락이 안 됐던 것 또한 엄마 친구를 그렇게 살해하고 도주하느라 연락이 안 된 거네요. 야, 그러면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발도 불편한 상황일 텐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지금 어딜 간 걸까요? 훔친 금목걸이를 내놨는지 인근 금은방도 뒤져보고 피해자 통장 인출 기록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도 알아보니 둘이 같이 버스를 탄 걸 본 사람은 없었고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 탐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기사들 사이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인꼬 부부요? 왜요? 둘이 팔짱도 끼고 늘 다정하게 붙어 다녀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전날인 2월 7일까지도 그 둘을 본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혹시 운행하다가 두 사람을 보게 되면 꼭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형사님들이 택시 기사들을 만나 진술을 받은 게 밤 10시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5시간 뒤인 새벽 3시경 경찰서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희가 탐문했던 택시 기사분이었는데요. 시내에서 운행을 하다가 얼핏 그 인꼬 부부를 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 형사가 시내로 달려갔는데 저 멀리 초등학교 앞에 남녀가 걸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여자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요. 그래서 박종수 하고 불렀더니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 후엔 곧바로 수갑 채워져서 경찰서로 오게 됐죠. 한 명만 만약 잡혔으면 또 한 명을 또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복잡할 맞아요. 수 있었는데 인권은 맞긴 맞았나 봐요. 둘이 같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예. 범행은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검거가 되자마자 자기가 죽인 게 맞다고 순순히 시인합니다. 대체 왜 그랬답니까? 돈 때문인가요? 네. 박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했던 사람이었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돈을 빌려줄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 친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미안하다, 나도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 거죠. 박 씨 주장에 따르면 얘기를 잘 마무리하고 집을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피해자 통장 2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려주려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왜 바보 같은 여자애를 데리고 사냐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퍼붓더랍니다. 그 말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 목을 조르다 여자친구에게 칼을 가져오라 시켰고 그 이후론 정신없이 범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다 범인의 거짓말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았던 게 여자친구가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걸로 추정됐고요. 범행 직전 왼쪽 발을 접질러서 특이한 양마른이 남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 막차 시간 물어봤잖아요. 애초부터 뭔가 내가 진짜 이번에 집에 있는 거 챙겨갖고 나와야 되겠다. 수가 틀리면 나는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이웃 주민 진술에 의하면 박 씨가 곧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꺼냈을 때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통장을 갖고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요. 아유, 당연하죠. 아들처럼 지낸 사람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밥까지 차려줬고요. 근데 안 좋은 말 할 게 뭐가 있어요. 안타까웠던 건 피해자도 수중에 정말 큰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훔친 통장도 둘 중 하나는 잔액이 없었고 하나는 30만 원가량 들어있었는데 그마저도 비밀번호가 3번 틀려 인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금목걸이도 범행이 밝혀질까 두려워 결국 버렸다고 했고요. 죗값은 얼마나 받았나요? 박 씨는 강도살인 특수절도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요. 여자친구는 특수절도, 살인방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에 동대문의 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서 사망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구청 직원분이 어떻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구청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에 움직임 감지 센서를 무료로 설치해 드렸는데 할머니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이 구청 직원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차 할머니 집을 찾았던 겁니다. 현관문이랑 창문이랑 모두 닫혀 있는 데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119를 불러 강제 개방을 했다가 사망한 할머니를 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방이 2개였는데요. 마치 잠든 것처럼 베개를 베고 이불을 무릎까지 덮은 채 반듯하게 누워 계신 상태였고요. 이상했던 건 할머니 주변에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봤더니 칼에 베인 상처가 목 양쪽에 길게 나 있었다고 하고요. 아휴. 할머니 옆에 피 묻은 커터칼도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유야. 아니 그렇다면은 범인이 현장에다가 커터칼을 두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먼저 챙겨서 도망갈 것 같은데 옆에다가 놓고 갔다고? 네, 맞습니다. 자상의 크기를 봐선 커터칼로 목이 그인 게 맞았는데요. 할머니 주변에 고여있던 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낙하혈흔이 발견됩니다. 응? 화장실 변기에서부터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요.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쭉 이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일 정도로 경자세였다고 했잖아요. 범인이 화장실에서 데리고 와서 눕힌 거네요. 그렇지. 그렇게 그냥 눕혀놓은 거네요. 잠자는 것처럼 천장을 보고. 근데 초반에 사건이 좀 묘하게 돌아갑니다. 만약 타살이라면 저항은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고요. 사건 초반에 기억나시죠? 구청 직원이랑 119 구급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범인이 문을 잠그고 갔다고 하고 아니면 창문으로 도망갔나? 거기서 빠져나갈 때는 문을 뭐야? 2022년도면 그냥 문 닫으면 잠길 수도 있겠네요. 자동 도어라. 자동으로. 아니요. 열쇠로 열고 잠글 수 있는 문이었는데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수사팀이 동네를 탐문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어머. 심지어 할머니가 자주 다니던 단골 식당 사장은 할머니가 어느 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보이면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연세가 80이었었는데요. 허리랑 목이 안 좋아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도 없고 생활 지도사만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 집에 방문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우울증 때문에 신경안정제 약까지 처방받아 드셨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반에는 타살로 초점이 완전히 맞춰지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자살로 추정이 되지만 현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였던 커트칼에서 그 누구의 지문 흔적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할머니 목에 자창의 길이가 왼쪽은 13cm, 오른쪽은 10cm였는데요. 왼쪽은 경정맥이, 오른쪽엔 경정맥과 경동맥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야, 왼쪽이 13이고 오른쪽이 10이면 경동맥이 절단될 정도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상 목을 짚어보면요, 맥박이 느껴지죠. 그 아래 3cm 깊이 아래에 있는 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근데 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 경동맥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동맥이 절단이 되면 정말 빠른 시간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의식을 잃고 바로 사망을 하게 되죠. 야, 이거 정확하게 급소를 노린 거네.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자살 현장에서 스스로 목을 그은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아무리 결심을 했다고 해도 순간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거든요. 주저흔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할머니 시신에는 주저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물건을 좀 집에서 뒤진 흔적도 좀 나왔을까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이불 밑에서 현금 150만 원이 그대로 발견됐고요. 할머니 가방에도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뭐야? 그럼 돈을 노리고 들어온 강도는 아니라는 거네요.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 강도가 아니면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뭐 어떠한 큰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2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CCTV가 있지 않겠어요? 수사팀도 할머니 집을 비추는 주변 CCTV를 모두 수거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대문을 비추는 CCTV에 누군가가 찍히긴 했습니다. 신고 당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CCTV를 확인했는데요. 신고 전날 오후 5시경 어떤 남성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힙니다. 그 빌라에 사는 주민들에게 모두 확인해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건물에 안 사는 사람이다. 일단 뭐 아무런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 남자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수사팀이 CCTV 영상을 캡처해서 본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있는지 동네 탐문을 시작했고요. 동시에 할머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는데 오후에 할머니랑 통화한 번호를 하나 찾아냅니다.
뭐 번호 하나란 거 보면 통화한 사람이 없었나 본데요. 날짜나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것 말고는 뭐 이상한 점이 더 있었던 거예요? 거의 매일 그것도 하루에 적으면 10번, 많은 날엔 20번도 통화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집에서 빠져나간 신고 전날 5시 이후부터는 할머니와 통화한 내역이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집에 왔던 남자가 그 통화한 남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아까 할머니한테는 가족이 없다고 했잖아요. 대체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한 거지? 그럼 그 번호의 명의자는 확인이 됐나요? 네. 할머니보다 16살이나 적은 64세의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할머니랑 좀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수사팀이 남성의 범죄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폭행죄, 상해죄에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의 피해자가 놀랍게도 사망한 할머니인 겁니다. 어? 심지어 마지막엔 집행유예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고요. 아, 이미 예견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렇게 자주 통화했던 남자가 폭행에 상해에 특수상해까지?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피해자가 다 할머니라고? 협박이라도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많은 통화가 협박과 욕이 난무한 무슨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꼭 사이가 좋아서 계속 통화만 하는 건 아니니까. 안 좋은 관계여도 통화를 계속 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언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폭행과 상해죄는 그로부터 6년 전이죠. 2016년에 있었는데 사건 정도가 경미해서 약식으로 종결됐는데요. 3년 전인 2019년에 빨래 건조대로 할머니를 폭행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6년 전이면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4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0대 후반인 남자가 70대 할머니를 때린 거잖아요. 아, 이 정도면 밝혀진 것만 신고가 2건인데 할머니가 그냥 쉬쉬했던 것까지 치면 그냥 툭 하면 할머니를 좀 괴롭히고 때린 것 같아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맞고 내가 괴로우니 그냥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는 말을. 이유는 말 못하고. 아니, 할머니랑 그 남자랑 무슨 사이였길래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두 사람은 8년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아. 2019년 사건 때는 같이 살고 있기도 했고요. 폭행 때문에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뭐 나이를 떠나서 같이 살 정도면은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면 그 CCTV에 찍힌 그 남자가 그 통화했던 남자가 맞긴 맞나요? 얼굴이나 체형이 비슷해서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할머니를 살해했나 보네. 어떻게 했나 싶었더니 같이 살았던 사이면 열쇠도 어디 있는지 그냥 충분히 알 수 있죠. 야, 그날 그럼 할머니랑 통화하면서 집에 있는지 확인한 건가? 근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방문하기 전에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 직후에 커터칼을 구입한 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 통화 중에 나는 말싸움이 도화선이 됐던 걸로 추정이 됐고요.
그래서 수사팀이 바로 이 남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압수수색을 했군요. 근데 뭔가 나오긴 했을까요? 네, 나옵니다. 남자의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 할머니 집 열쇠와 할머니의 부서진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피 묻은 동문치도 600만 원 가량 발견됐고요. 뭐야? 아주 나왔네. 뭐야? 돈 150만 원 남겨놓고 그거 가져왔나 보지? 모르는 뚝배기 있었나 보네요. 어머. 열쇠, 전화에 돈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네? 네? 이 남자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 집에 갔던 것만 인정을 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합니다. 집에는 그 시간에 갔는데 살해한 건 아니다. 그러면 열쇠랑 전화는 왜 들고 나와? 돈 뭉치에 피 묻은 것도 있었잖아요. 부인할 상황이 아닌데. 돈은 그날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자신이 빌려줬던 돈이었고 돈에 묻어있던 게 피인 줄은 몰랐고 처음부터 얼룩이 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소리야. 꼭 잡히면 또 그때부터 또 이러더라. 애매하게 빠져나가네요. 그럼 열쇠랑 전화는요? 할머니 집에 갔더니 죽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더랍니다. 이번엔 진심이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눈에 보이는 커터칼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더니 할머니가 전화기도 다 부숴버리고 열쇠로 문도 꼭 닫아주고 가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우 나 진짜 나라 몰라. 같이 살았던 사이라면서요. 근데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말려야지. 그래서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이런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형사들이 현장의 혈흔을 확인해 보니 혼자 자해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직접 자살을 도왔다 이렇게 번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소위 촉탁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씨, 완전 살인했지만 부탁을 들어준 거다. 네. 할머니의 부탁으로 할머니의 목을 카톡칼로.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그러면. 이거 계속 증거 내밀 때마다 계속 말을 바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때 수사팀의 의뢰를 받고 서울청 과수팀에 있는 후배 김천의 경위가 혈흔 형태를 다시 분석해봤는데 피해자 시신에서 조금 특이한 흐름을 찾아냅니다. 피해자 시신에서요? 그게 뭔데요? 이쪽 오른쪽 귀에서부터 턱 아래를 지나서 다시 왼쪽 귀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혈흔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그렇죠. 일단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눕긴 누워 있었던 거거든요. 피가 왼쪽으로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이 증거를 들이미니까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또 말을 바꿔요? 야, 이번에 또 뭐라고 했는데요? 변기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커트칼을 주면서 죽여달라고 해서 목을 한번 그었고 피를 흘리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왔더니 할머니가 우울증 약을 먹고 옆으로 눕길래 자신도 할머니를 마주보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 뭐하냐 차라리 죽여줘라고 하면서 오른쪽 목을 내밀며 마저 그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진짜 사람 죽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명하는 이런 거는 따로 더 이 형량을 추가해야 돼. 어디까지 꾸미냐면 할머니 부탁으로 당신이 칼을 잡고 찔렀으면 칼에 당신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나왔냐 하니까 자긴 모른다.
자기가 나갈 때 물티슈를 달라고 해서 던져주고 나왔으니 본인이 닦은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얼굴에 흘렀던 혈흔 자국 있죠? 네네네. 그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요? 단순히 옆으로 누워있기만 해서는 흐를 수 없는 방향이었거든요. 밑으로 자연스럽게 흐른 게 아니라 중력을 거슬러야 나타날 수 있는 형태였던 거예요. 발견됐을 때 정자세였잖아. 이불이 무릎까지 돼 있었고. 그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혔다. 뭐 그런 건가? 그래야 이렇게. 그런 흐른 혈흔이 뭐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잡고 옮겼어야만 가능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턱 주변에서 흘렀다고 했잖아요. 이게 귀 뒤쪽으로 약간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 맞아. 숨기면서 피가 아래로 흘렀다 위로 흘렀다를 막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렀다는 거지. 맞아요. 가만히 누웠는데 이게 어떻게 가? 말이 안 되지. 여기서 끝나지 그냥.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부탁을 받은 촉탁살인을 계속 주장했지만 당시 수사팀은 고의살인으로 보고 기소를 합니다. 그래. 재판에서도 촉탁살인이냐 고의살인이냐가 쟁점이었는데요. 혈흔 형태 분석 결과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수사팀의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 네. 범인이 아무리 증거에 맞춰 진술을 바꿔봤자 현장 증거를 뒤엎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 모든 사실은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혈흔 형태의 분석이 판도를 마지막에 재판에 완전히 뒤집었네요. 그러네요. 야, 이거 하마터면 자살로 덮일 뻔한 너무 황당하게. 정말 그런 사건이었네. 그래서 이 재판 중에는 범행을 인정을 했어요? 아니요. 계속 이상한 변명을 했듯이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주장했고요. 1심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는데 기각을 당했습니다. 10년형 선고받았습니다. 10년밖에 안 했어요? 이건 너무했다. 고의살인인데. 그 전에 폭행 사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치. 이게 있으면은 그런 게 참작되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정이 살인까지 있잖아 한 건데. 지금. 그런데 저게 촉탁살인 정도로 인정됐다면은 형은 2, 3년형으로 더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데 2, 3년밖에 안 산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할머니를 왜 살해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결국 범행 동기를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2019년에 할머니를 폭행했을 때 사건 기록을 보면 범인이 자신의 어머니랑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둘이 만난다는 사실을 가족한테 들키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를 걸었다며 화가 나서 폭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평소에도 폭행이 잦았던지 집으로 찾아오는 복지사들한테 만나는 사람이 자꾸 때린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다고도 합니다. 얼굴에 멍자국을 본 이웃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할머니가 오죽하면 동네에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게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잘못 소문나면 또 자기가 맞으니까 그냥 자기 얘기 더 들어달라고 관심 좀 가져달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그 남자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돈 600만 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집에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왔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해서 절도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 처분됐습니다. 100% 그 사람의 거짓말을 깨지 못한 그런 기분이긴 합니다.